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무릎에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 제 진료실에도 참 많이 오십니다. 이호연 박사님, 파스를 붙이면 잠깐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다시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그 말씀 속에는 통증뿐 아니라 걷는 데 대한 두려움, 외출에 대한 위축, 그리고 혹시라도 더 큰 병일까 하는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이라는 신호는 단순히 어느 부위가 아프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 전체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남성 환자 한 분이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거의 걷지 못하신다더군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한약도 먹어봤고 병원 물리치료도 받아봤고 파스는 하루에 2장씩 붙이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무서워요. 이러다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보시게 하고 발바닥을 살폈습니다. 발바닥, 특히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족근저근막이라고 하는 부위는 걷는 모든 힘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발을 만지며 이렇게 여쭈었죠. 혹시 걸을 때 발바닥도 욱신거리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말하려다 말았어요. 근데 이건 무릎이 더 아프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무릎 통증의 원인을 무릎에서만 찾다 보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과 무릎은 바닥과 기둥 같은 관계입니다.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기울어진 이유가 기둥 자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이 불안정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에 체중이 골고루 실리지 않으면 무릎은 중심을 잃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지속되면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아프면 먼저 발바닥을 돌아보세요. 파스를 붙일 때도 무릎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발바닥 중에서도 특히 엄지발가락 밑과 발뒤꿈치 사이 족저근막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붙여보세요. 물론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변화 하나로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덜 욱신거려요. 이런 말씀이 제 진료실에 참 많습니다. 그 말 속엔 단지 통증 완화만이 아니라 나도 다시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문제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계단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분, 외출하기 전에 무릎 보호대를 챙기시는 분, 밤에 누워 잠들기 전 내일은 조금 덜 아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무릎이 아픈 건 단순한 신체 통증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잃어가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회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복잡한 약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바른 방식으로 돌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발바닥 통증을 줄이는 일상 속 관리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파스를 무릎이 아닌 발바닥에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무릎은 그대로인데 발바닥에 붙였더니 덜 아파요. 지금은 지팡이 안 짚고 마트까지는 혼자 갔다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걷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다시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셨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고장난 물건처럼 여기십니다. 이 나이에 뭐 다 이렇게 아프지. 병원 가도 소용없더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몸은 고장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쌓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놓침 하나가 무릎의 통증이라는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은 정말 중요한 관절입니다. 걷기, 앉기, 서기, 심지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움직이는 관절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무릎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잘못된 자세, 체중 증가, 혹은 오래된 신발 하나가 조금씩 무릎에 무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발바닥의 구조가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위로 올라오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죠. 특히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지고 연골의 마모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보행 자세입니다. 정확한 보행 자세만으로도 무릎 통증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맨발로 가만히 섭니다. 발 뒤꿈치와 무릎, 골반이 일직선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걷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해 보시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해보세요. 만약 걷는 도중 무릎이 안으로 몰린다거나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면 이미 자세 불균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파스를 붙이기 전에 걸음걸이 교정을 먼저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진료실에서 꼭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걷기 전에 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손으로 하나하나 당겨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 밑과 발뒤꿈치 사이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발바닥이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전체를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로 앞뒤로 굴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동작은 족저근막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촉진해 주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 통증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이 작은 노력을 쌓아간다면 반드시 몸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방치하면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삶의 의욕까지 앗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셔야 합니다. 수십 년간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관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한 자유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은 내 발을 돌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걷기 습관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스트레칭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 어르신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졌고 무릎이 아프면 모든 게 두렵다던 그 표정에도 조금씩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작은 몸의 신호였다는 걸요.
이번에는 걷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걷기를 피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릎을 쓰지 않으면 더 빨리 퇴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걸으실 때 발 뒤꿈치부터 디디시나요? 발바닥 전체로 디디시나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시죠. 바른 걷기 자세의 핵심은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무게 중심을 발바닥 중간으로 마지막엔 엄지발가락으로 밀어주는 롤링 동작입니다. 이 흐름이 깨지면 무릎은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고 결국 연골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평소에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걷기 방식은 허벅지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걷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걸음의 질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약 5배의 하중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무릎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니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실내 자전거는 좋지만 무릎 각도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안장의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 세 번째, 추천드리는 운동은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등척성 운동, 즉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는 동작을 10초씩 유지하는 것. 이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5세트 정도 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허벅지의 긴장이 달라지고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도 기억을 잃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어가면 우리 몸은 그 기억을 붙잡고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은 절대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보내는 통증은 단지 내 몸이 나에게 말 거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만 놓지 않으신다면 통증은 반드시 가벼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에 이어 어떤 파스를 어떤 부위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붙이는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왜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나요? 그리고 대부분은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러던데 그거 진짜 효과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작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유행이나 민간요법으로 오해되기 쉬운데 사실 그 속엔 우리가 무릎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그 부위만 바라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방까지 아우르는 통합의학의 시선에서 보면 무릎은 결코 고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무릎의 통증이 시작되기 전 이미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골반에서 신호가 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장난 부위만 치료하려 하다 보니
통증이 반복되고 오히려 악화되곤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접근이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무릎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 발의 하중 분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통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족저근막,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막과 같이 하체 전체에 힘줄이 긴장되어 있을 경우 그 여파가 고스란히 무릎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를 위해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 뒤쪽이나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 억제가 아니라 하체 전체의 긴장을 낮추고 순환을 도우며 무릎 주변의 압박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마법처럼 모든 통증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적용하면 파스 하나로 병원 진료 몇 번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어르신은 오른쪽 무릎이 10년 넘게 아팠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늘 통증은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분이 발바닥과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고 같이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자 몇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통증이 줄었다며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한 부위에 하루 이상 연속으로 붙이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 사용 후엔 휴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너무 강한 핫파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바닥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화학 자극이 심한 제품은 오히려 붓거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족욕이나 따뜻한 물찜질로 발을 데운 후 부드러운 쿨파스를 발바닥의 중앙, 즉 용천혈 부위에 붙이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만 지나도 발끝이 따뜻해지면서 무릎이 덜 쑤셔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들 아시지요. 더 이상 통증과 함께 늙어간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몸은 바뀔 수 있고 고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 파악과 꾸준한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릎 통증과 관련된 나쁜 생활 자세들, 예를 들면 의자에 앉는 습관이나 화장실 자세, 그리고 평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어떻게 통증을 키우는지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루에 앉아 계신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럼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합니다. 거의 앉아만 있지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냥 소파에 앉아 TV만 봅니다.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해서요. 하지만 사실 바로 그 습관이 무릎 통증을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무릎은 앉아 있는 동안에도 긴장을 합니다. 특히 바르게 앉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다리를 꼬거나 소파에 푹 파묻히듯이 앉아 있는 자세는 무릎뿐 아니라 골반과 허리까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 앉는 모습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면 10명 중 8분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방식으로 앉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7세의 여성 환자분께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특별히 다친 적도 없고 무릎을 혹사시키는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낮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90도보다 더 접히는 자세, 즉 낮은 소파나 좌식 생활은 슬개골과 무릎 뒤쪽 연골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그게 하루 2시간도 아니고
오전에서 오후까지 쭉 이어진다면 무릎은 마치 계속 압축된 스프링처럼 피로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생활 처방을 드렸습니다. 첫째, 낮은 소파는 피하고 무릎이 90도보다 덜 접히는 딱딱한 의자에 앉기. 둘째, 30분마다 일어나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 10회 하기. 이건 무릎 자체보다는 발끝과 종아리 순환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앉을 땐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무릎은 살짝 벌려 자연스럽게 앉기. 넷째, 하루에 한 번은 벽을 짚고 종아리 근육을 펴주는 스트레칭 1분 이상 하기. 그분은 이 간단한 4가지만 실천하시고도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무릎이 덜 아파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생활의 디테일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건 등산이나 무릎 꿇는 자세 같은 특별한 행동만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평소 자세가 더 무섭게 무릎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운동이 아니라 앉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건 크게 무엇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덜 하는 것, 그만두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오늘 내가 자주 앉는 의자, 지금 이 순간의 자세, 무심코 넘기던 소파의 높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약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건 사실 몸에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무릎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대표적인 운동 습관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좋다고 알려진 운동이지만 노년기엔 위험할 수 있는 이유 꼼꼼히 안내해 드릴 겸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처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72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엔 정정하게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좋아하셨던 분인데요. 통증이 생긴 이후에도 운동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1시간 넘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증은 더 심해지고 밤에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던 겁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무릎엔 연골이 거의 닳다시피 마모돼 있었고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들도 많이 손상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선택한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단단한 신발을 신고 평지뿐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보행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어가셨던 것이지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고 특히 관절과 근육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한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통증의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0세 이상이 피해야 할 대표적인 운동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시간 걷기입니다. 걷는 건 좋지만 30분에서 4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지 위주로 부드러운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젊은 시절엔 계단 오르내리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죠. 하지만 노년기의 무릎과 고관절은 충격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계단은 운동보다는 회복을 방해하는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 안쪽에 강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관절 내부 손상을 유발하거나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운동은 뭘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 몸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끝나고 나서도 숨이 차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도 통증이 없고 내 몸이 개운하고 마음도 편안한 운동. 그게 내 몸에 맞는 운동입니다. 무리한 걸 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고 기분 좋은 방식으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노년기 운동의 정답입니다. 걷는 시간은 줄이되 자주 걷기. 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 속도보다는 호흡과 균형에 집중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래 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내 몸을 아끼고 다독이는 일,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운동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무릎과 그리고 마음에도 편안한 온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며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이 운동은 어떨까?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겐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우리의 노년이 조금 더 덜 아프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나다운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